네, 오늘은 성록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록이 죽고 나서 성록이 세웠던 후조가 어떻게 몰락해 나가는지 그 과정과 그 마지막을 알아볼 텐데요. 후조가 몰락하는 데는 이 석호라는 인물의 역할이 큽니다. 이 석호는 성록의 조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설에는 사촌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석호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공적이 굉장히 많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적은 큰데 그만큼 대우받지 못한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레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나죠. 근데 그 불만을 얼굴에 다 드러내고 다닙니다. 입이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나 지금 삐졌어 뭐 이렇게 표시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도나 말투나 이런 데서 당연히 불손하겠죠.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석호를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광이라는 인물이 성록에게 조용히 가가지고 충고를 하죠. 폐하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지만 폐하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저 석호가 아마도 사고를 칠 겁니다. 그러니 미리 그의 권력을 빼앗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충고를 하죠. 그런데 성록이 마음속으로는 그래 석호가 거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게 일을 미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타자로서 장하가 등장하죠. 장하가 성록에게 가서 다시 충고를 합니다.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석호를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저 석호는 야심이 크고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권력을 쥐고 난을 일으킬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성록이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냐면 이 장하는 태자의 외삼촌이거든요. 태자가 뭡니까? 바로 성록이 죽고 나서 다음 황제자를 물려받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자잖아요. 이때 태자가 성록의 아들인 석홍이었거든요. 근데 이 석홍이 되게 착했어요. 기록에 보면 되게 착하고 효심이 깊고 신하들을 되게 정중하게 대하는 그런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에 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 명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뭡니까? 난세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하지 않죠. 특히 석호같이 권력이 많고 거친, 무례한 이런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석홍을 위해서 막 성록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근데 성록의 입장에서는 장하의 충고를 왜 무시했냐면 성록이 장하를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하가 나한테 석호를 제거하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이유는 내가 죽고 나서 장하가 태자의 외삼촌으로서 석호 때문에 권력을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장하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죽더라도 권력이 어느 정도 너에게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장하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서운해하죠. 폐하 제가 지금 그 권력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 사직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록은 반응이 미적지근하죠. 그래도 하도 신하들이 뭐라고 하니까 성록도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죠. 그래서 석호의 권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석호의 권력을 제한하려면 권력을 완전히 빼앗든지 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제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건드리니까 석호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벌집을 수신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록의 입장에서는 진짜 만약에 석호가 분명히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나라 조선 태종처럼 일을 해야 되죠. 태종처럼 확실하게 그 군원을 뿌리 뽑아서 뒷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태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 사돈도 박살내고 자기 뭐 처남들도 다 죽이고 권력이 있는 신하들 다 숙청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왕이 되는 세종시대 때 세종이 왕로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고속도로처럼 깔아놨잖아요. 성록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인데 그 일을 성록이 제대로 하지 못했죠. 어설프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성록이 결국에는 병들어서 침대에 눕게 되죠. 그때 성록이 죽어가면서 석호에게 이윤과 곽광이 되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윤과 곽광이 누굽니까?
권력이 있었지만 어린 황제의 권력을 빼앗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신하 노릇을 했던 그런 충성된 신하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윤과 곽광이 되어달라고 유언을 하지만 석호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 될 그릇이 안 되죠. 그릇이 아니고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록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뭐 좌우를 분간 못할 지경이 되니까 석호가 자기 세력들을 이끌고 궁중을 권력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록을 못 보게 자기만 성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버립니다. 어쨌든 석홍이 황제로서 즉위하게 됩니다. 즉위하게 되는데 그런데 석홍도 눈치가 있죠. 아, 내가 황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석호에게 양보를 합니다. 저 대신 황제 자리에 올라 주십시오. 막 이렇게 오히려 양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석호가 거절합니다. 자기는 승상 자리에 오르죠. 승상이 되고 권력을 딱 쥡니다. 자, 승상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조조. 예. 승상으로서 권력을 틀어잡고 황제를 억압했던 조조.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일어날지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석호가 승상으로서 권력을 쥐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정치하죠. 또 자기 사람 막 심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니까 유태우가, 즉 성록의 죽은 황제 성록의 아내인 유태우가 석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모아서 계략을 짭니다. 이 유태우가 지혜롭고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록이 살아있을 때 전쟁 계략 같은 것도 유태우와 같이 논의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여자인데 아무리 똑똑해도 근데 지금은 판세가 완전히 석호한테 넘어갔죠. 석호가 많은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결국엔 이 계략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유태우가 석호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엔 석홍도 죽임을 당합니다. 성록의 아들들을 석호가 대량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지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반란을 석호가 평정을 잘 해버립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석호가 황제자에 올라가죠. 올라가고 자기가 조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록의 실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록의 실책은 뭐냐면 석호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록도 석호란 인물이 거칠고 정말 사고를 잘 치는 그런 인물임은 알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석호가 성록 밑에 들어왔을 때 이 석호가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싸우고 사람 함부로 죽이고 막 이러니까 성록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석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성록의 엄마가 말립니다. 얘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친족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석호가 거칠고 좀 무례하지만 좀 나이 들고 성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막 설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록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말리니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석호를 살려줍니다. 근데 나중에 석호가 점점 공을 세우죠. 성록도 석호에 대해서 점점 마음에 들어하게 됩니다.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때는 난세다 보니까 어떻게든 강한 적들을 물리치고 또 영역을 확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석호의 공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석호와 같은 인물을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성록도 석호를 죽일 생각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석호가 황제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 조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정치를 잘했느냐? 절대 또 그렇지 않죠. 자, 석호는 전형적인 폭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태자 석수가 있었거든요. 자기 뒤를 물려받을 아들 석수가 있었는데 처음엔 석호도 석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석호가 다른 아들들도 막 총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태자인 자기보다 자기 동생들을 더 총애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느껴지니까 불만이 점점 쌓이는 거죠. 그리고 석호가 기록에 보면 화내고 기뻐하는 것들이 종잡을 수 없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희노애락을 막 얼굴에 막 드러내는 스타일이죠. 삼국지의 유비 같은 경우는 희노애락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석호는 유비와는 완전 정반대 인물이었습니다. 희노애락을 툭하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석수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인 석호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면 야, 뭐 이렇게 사소한 일로 보고해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석수가 이제 보고를 안 하면 야, 너 왜 보고를 안 해? 또 보고 안 한다고 또 뭐라는 거예요. 석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왜냐하면 보고하면 보고했다고 뭐라고 해. 보고 안 하면 보고 안 했다고 뭐라 해.
우리 또 직장 생활하면 이런 상사들 많잖아요. 그때 경험해 보신 분 알겠지만 진짜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수가 석호를, 자기 아버지인 석호를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근데 이 계획이 또 탄로가 나죠. 그래서 석호가 분노를 해서 석수를 죽여버리고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숙청을 해버리죠. 이 손자, 손녀는 석수의 아들과 딸들이죠. 석호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가 되는 거고요. 참 이게 잔인하죠. 물론 이제 석수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석호 입장에서는 뭐 처형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손자, 손녀까지 죽인다는 게 참 보통 잔혹하지 않고서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석호는 대외적으로 전쟁을 치르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 북쪽, 이 요동 요서지방에는 모용선비가 있었습니다. 모용선비가 있었는데 이 모용선비가 점점 힘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석호들이 밑에 장군들을 보내서 이게 칩니다. 그런데 장군들이 박살이 납니다. 석호는 또 장군들을 보내서 전량을 칩니다. 근데 전량한테도 막 또 박살이 납니다. 이때쯤 되면 후조가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덩치, 세력은 굉장히 크고 강성한데 군사도 많고 그런데 전쟁에는 계속 깨집니다. 왜냐하면 석호가 직접 나갔으면 상황을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석호가 직접 나가지 않고 계속 장군들을 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석호가 나이 들면서 비만이었대요. 살이 많이 찌어가지고 말을 탈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마를 타거나 여러 말들이 끄는 마차를 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몸으로서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전쟁터에서 민첩하게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하들을 자꾸 보내는데 부하들이 보내니까 계속해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만 국력을 낭비한 게 아니라 석호가 또 되게 사치를 많이 부렸어요. 뭐 사냥터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몇십 킬로미터를 사냥터로 만들어가지고 싹 갈아엎는 거예요. 거기에 살던 백성들도 다 쫓아보내고 궁궐들도 엄청 많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석호 개인적인 가정사에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수가 석호를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이어받은 태자 석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석호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이거 진짜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죠. 완전 막장 중에 막장인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석호가 이 석선을 총애했다고 해요. 항상 처음에는 총애해요.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 석호가 석선을 바라보면서 막 뿌듯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내 아들 듬직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석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제 아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그렇게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또 자기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었거든요. 그런데 석호가 자주 하는 행동이 있죠. 태자를 세워놓고 태자보다 밑에 아들들, 다른 아들들을 더 총애를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송곤이 그러잖아요. 송곤이 태자보다 다른 아들들을 더 총애해가지고 태자와 다른 아들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궁의 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나라판 이궁의 변이죠. 후조 이궁의 변. 아무튼 그래서 석선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자기 동생들이 석호 아버지한테 더 총애를 받으니까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석호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분노를 석선한테 다 쏟아냅니다. 석선을 처형시키는데 어떻게 처형시키냐면 여기에 도르래 보이시죠? 도르래가 뭡니까? 정말 물체를 딱 매달아 놓고 반대편에서 막 이렇게 끈을 잡아당기면 그 물체가 싹 올라가잖아요. 석호는 이 석선을 여기 도르래 물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석선의 턱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밧줄을 매달아서 막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석선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이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면 힘든데 그래서 석선이 이제 저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막 호적호적 되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죽입니다. 잔혹하게.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완전히 잔혹하게 숙청해버립니다. 이게 석호가 진짜 보통 우리 지금 사는 기준은 참 이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슬픈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석선, 태자 석선의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석호 입장에서 손자가 되죠. 그 손자들 중에 유독 석호가 이뻐한 손자가 있었어요. 어렸다고 해요.
신하들이 그 손자를 죽이려고 이제 잡아서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막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손자가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안 죽으려고 울부짖으면서 석호의 허리끈을 잡아당기고 있었대요. 왜냐면 안 끌려나가기 싫으니까 안 죽으려고 이렇게 잡으면서 뭐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석호도 마음이 이때 너무 아파가지고 이 손자를 살려주려고 했대요. 주변 신하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아니 신하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황제의 권력으로서 특히 석호는 완전 폭군 아닙니까? 야 시끄러워 하면서 내 손자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살려주면 되는데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신하들이 그렇게 했겠죠. 이거 대역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대역죄인이라는 명분을 걸고 석호를 압박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석호가 비록 폭군이지만 또 황제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책상 대역죄인을 살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석호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서 병들어서 알아눕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죠. 내 아들놈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못돼 먹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늘의 뜻이야.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석호는 결국엔 머지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니까 이 난장판이 난 거죠. 보시다시피 석호 아들들 중에 제대로 된 아들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권력 투쟁하는 거죠. 서로 뭐 황제 되겠다, 뭐 저놈이 뭐 나를 어지럽힌다 이러면서 서로 뭐 군사를 이끌고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때 연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연민이 누구냐면 석호의 양아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석민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염씨인데 양아들이 되면서 석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석민을 불렸는데 석호가 죽고 나서는 자기 염씨 성을 회복합니다. 이 연민이 용감무쌍하고 싸움도 잘하고 용병술에 능했거든요. 전쟁터에서 공이 많으니까 석호도 연민을 아꼈다고 해요. 좋아하고. 근데 아들들이 이게 권력 투쟁하니까 연민을 끌어들이면서 야 네가 이번에 공적을 세우면 내가 이런 거 해줄게 저런 거 해줄게 하면서 뭐 권력을 나눠줄게 이렇게 막 꼬드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입이 또 삐쭉 나옵니다. 나 삐졌어 또 이런 티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석씨들이 다 알죠. 저놈이 우리한테 불평물만을 가지고 있다. 석씨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저놈 죽이자 언제 죽일까 이러는데 이 소문이 또 연민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민이 역공을 가해서 석씨들을 죽이고 석호의 아들들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민족들 죄다 20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한족들을 안 죽이고 이민족 즉 오랑캐들을 죽였거든요. 갈족, 뭐 흉노족, 중국 내부에 살던 이민족들 대량 학살한 건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근준이라는 인물도 자기가 권력을 쥐자 흉노족들을 대거 학살했잖아요. 연민도 권력을 잡으니까 정말 갈족을 비롯한 이민족들을 죄다 학살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또 살펴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족 출신으로서 이 오랑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자마자 이 더러운 오랑캐들 하면서 학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민족들이 중국에서 권력을 잡았다고 안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한족들이 일어나서 또 학살극을 펼치니까. 어쨌거나 연민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위나라를 건국하죠. 나라 이름을 위나라라고 짓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나중에 위나라는 나라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름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연민이 세운 위나라를 연민의 성인 염씨를 따서 염위라고 부르고 뒤에 나오는 위나라를 또 북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있어도 그 뛰어난 인물이 죽고 난 뒤의 일들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뛰어난 인물, 그 황제들이 살아있을 때 최대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작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모용선비족에 대해서 또 모용선비족의 또 한 영웅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